왜냐면 이게 MRI나 이런 데서 문제가 없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MRI를 통해서는 그렇게 잘 안 보인다고 했어요. 그럼 예. 뭘 통해서 이걸 진단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릎을 피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한태입니다. 무릎에 대한 건강 정말 중요하죠. 왜? 이 무릎이 약하면요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무릎에 대한 건강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무릎이 아파요. 오늘 벌써 9번째 시간인데 오늘은요 제가 이걸 봐야 돼요. 왜? 어려워요. 제가 슬개건염 같은 건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측 추벽 증후군 이런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오늘도 김진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저는 참 네. 의사분들이 대단하다는 게 그 병명 보면 어떻게 되게 길고 복잡하고 네. 야 이거 어떻게 네. 발음해. 아나운서라서 저희도 이제 발음을 잘하는 편인데 예. 굉장히 힘들 때도 있는데 원장님도 공부하시면서 네. 이 병명 외우느라고 힘든 적 있지 그 않나요? 많죠. 악명이 높은 본과 1학년 과정인데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메모리우스로 네. 이제 무작정 외워야 되는데 이게 의사한테는 무작정 외워야 되는 기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의학명은 전부 라틴어로 돼 있거든요. 이제 한글로 옮기면 한글은 일본식 한자말로 돼 있어서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내측 추벽 증후군 이런 거는 도대체 이게 뭐지? 이제 이걸 모르는데 한자화로 돼 있지만 꾸준히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한글로 많이 바꿨지만 사람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대퇴사두근이다. 그러면은 대퇴 잘 모르겠지만 사두 네 가지 머리 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꿨더니 큰 넙다리 뭐 근육 예. 큰 넙다리 네 가지 근육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환자분들도 어색하고 의사들은 또 진단명을 또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잘 쓰지 않았죠. 이 슬개건염과 내측 추벽 증후군이라는 질환에 대해 알아볼 텐데 이 두 가지가 증상이 좀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서 헷갈릴 수 있지만 치료 방향이 좀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예. 이제 사실은 둘 다 우리가 이제 그런 영어로 터치미너스 리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건드리지 마 병. 그러니까 수술하면은 안 좋은 병.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물게 수술이 필요한 병이기도 합니다. 특징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달라서 혼돈해서도 안 되고 이제 이게 병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접근이. 이번 시간에는 좀 우리 무릎 관절의 지식을 좀 넓혀 나간다는 일단 의미로. 이 두 가지에 대해 네, 살펴볼 텐데 먼저 슬개건염부터 살펴볼까요? 어디에 생기는 거고 또 예. 어떻게 아픈 건가요? 슬개건이라고 하는 네. 거는 슬개골이라고 하는 앞두꺼운 뼈와 아래의 경골을 이어주는 이 힘줄 여기를 얘기합니다. 이게 힘줄을 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건초염, 건염 이런 건 다 힘줄의 염증을 얘기하는 건데. 힘줄의 염증이 생긴다. 예. 이게 염증하면은 막 물이 생기고 붓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슬개건이라고 하는 힘줄은 고기를 먹을 때 알아요. 이렇게 하얀 떡심 있죠. 네네. 뭐 노란 거라고나 할까? 그 탄탄하잖아요. 예. 등심 가운데 보면 노란 게 있잖아요. 이런 게 힘줄인데 기름은 아니잖아요. 아주 순수한 콜라겐 덩어리입니다. 뭐 영양도 있겠죠. 네. 하지만 혈액순환이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조금 자라거든요. 그런 염증이 생기면 약을 먹어도 혈관이 없어서 들어가질 못하고 스스로 우리 몸에서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고 뭐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한 번 염증이 생기면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 염증이 예. 생기면은 그냥 어떤 식으로 아픈 건가요? 예, 일단은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네. 곳에 있기 때문에 이 특징이 계단을 내려갈 때 칼로 도려내듯이 아프다. 칼로 이제 도려낼 이렇게 정도의 찌릿찌릿도 아주 아니고? 시큰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찌릿하게 아프고 또 등산하다 다리를 좀 삐끗했더니 네. 뭐 전기가 반짝 오는 것처럼 오는 이제 이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느끼기엔 이건 너무나 큰 병이라서 이거는 뭐 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단단히 가려고 준비하는데 그냥 벌어져요. 예.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염증이 오래 가지도 않고 그냥 자극을 줄 때 확 아팠다가 또 일상생활하면 또 적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래서- 환장하는 병이잖아요. 정말. 그리고 이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 어떤 환자들은 3년 갔다 5년 갔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정한 동작 때 확 아픈데 병의 그 정도를 보면 뭐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그런 뭐 병을 한 10 정도로 보면 이건 1, 2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증병입니다. 그런데 통증은 네, 되게 네, 있고, 네, 네. 야
진짜 그래서 이제 환장하겠네요. 사실은 슬개건염이 네. 흔한데도 진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RI, 초음파 대부분 정상이고요. 제가 이제 혈관이 약간 자란다고 했는데 피가 전혀 통하지 않는 콜라겐에 있는 염증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붓고 막 펄펄 뭐가 고름이 나올 것 같고 이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슬개건염이 어떤 특정 연령대가 뭐 잘 걸린다든가 생활 네. 습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생기게 된다 그런 게 있나요? 이게 통상적인 앞무릎 통증 증후군의 상당히 네.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젊은 분들에게 많습니다. 젊은 예, 사람들이요. 특히 여성들에게 많은데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일자다리보다 이렇게 X로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있죠. 요렇게 꼬이면은 슬개골이 이제 요렇게 꼬이면 이렇게 압박을 일로 받는데 얘는 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이제 있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슬개골이 약간 이상 정렬이 되면서 약간 튀어나오거나 예, 그럴 예. 수가 있겠군요. 스트레스가 이제 집중이 되는 그런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엔 앞무릎의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몸이 120 정도의 스트레스가 일로 왔는데 앞 근육이 약하면 100밖에 충격 흡수 못한다. 남은 20이 이쪽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모이는 거는 작지만 누적되면은 여기도 만성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20대에서 40대 젊은 여성들에게 꽤 흔히 보이고 생활 습관상 굽 높은 신발을 신고 정장 자세로 있는 스튜어디스라든지 백화점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꽤 많이 나오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보이면은 아 내가 약간 슬개건염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MRI를 통해서는 그렇게 잘 안 보인다고 했어요. 그럼 예. 뭘 통해서 이걸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사실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MRI, 초음파, 뭐 CT 이런 데서 보이면 병명이 바뀔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MRI나 이런 데서 그 문제가 없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꽤나 확실하게 아프고 부위가 딱 눌려지는데 아무것도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릎을 피면서 여기를 누를 때 너무 아프고 그 증상이 나오는데 유발할 때 똑같은 부위를 구부리면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릎을 필 때는 슬개건이 이완되기 때문에 아주 깊은 부위까지 우리가 압력을 눌러볼 누를 수가 수가 있으니까. 있거든요. 뭐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여기를 누르고 본인이 쭉 눌러봐도 알 수 있고, 아, 이걸 좀 펴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누를 때. 아플 수가 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누르는 강도가 약해지겠죠. 그게 아플까 봐 이걸 또 예. 살짝 예. 안 아픈데 안 아픈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는 냉정하게 누릅니다. 예. 그죠, 예. 예, 어쨌든 그게 가장 제가 이제 보기에 정확한 진단이고 그래서 만약 그런 진단을 하게 되면 MRI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 좀 비슷한 증상인데 내측 추벽 증후군이라고. 네. 이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 부위가 그거보다 좀 안쪽이지만 깊이 압박이 되는 거는 비슷하게 이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측 추벽 그러니까 통증이 약간 증후군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예, 이제 슬개건염은 MRI가 정상이고 그런데도 너무나 화끈하게 이제 시큰하게 아픈 게 문제인데 내측 추벽 증후군은 있는 구조예요. 이제 추벽이라고 하는 추벽. 이제 영어로는 플리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조직학적으로 보면 아이 때 대부분 우리 얼굴도 두개골이 이렇게 있던 게 갈라져 있죠. 아이들 여기 뇌가 그냥 만져진다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한두 살이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뭉쳐가지고 얼굴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렇게 완전히 닫히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언챙이처럼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선천성 기형이 와서 이제 그런 뭐 다운 신드롬이라든지 뭐 이런 병들이 붙지 않습니까? 무릎도 여러 개의 그 나뉘어져 있던 구조가 하나로 만들어지면서 무릎 이제 관절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나누고 있던 계란 껍질 안에 있는 얇은 막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거치면서 이제 무릎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그 꼬리뼈처럼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데 일부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계란 막 같은 구조가 안쪽에 이렇게 남는 게 있는데 이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자꾸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부딪혀 가지고 이 얇은 막이 같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서 부딪히면서 점점 자라는 거죠. 아, 이게 두꺼워져요, 그러면? 네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뼈하고 뼈 사이에 들어와서 툭툭 걸리거나 이제 그런 것까지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내측 추벽 증후군이다. 이제 이런 병명을 붙이는데 MRI 때문에 병이 한 10배는 늘어나게 되는 왜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측 추벽 증후군은
추벽이 만드는 병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MRI는 추벽을 발견하거든요. 그 추벽이 있다 해서 이게 다 병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형태에 불과하고 MRI에서 정상 구조로도 보이는 게 두꺼워졌다 이런 병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이게 그 무릎을 필 때 이게 안에 들어와서 툭툭 걸리는가 그리고 통증을 유발하는가. 이게 막 소리도 나고 네. 그러나요? 이제 이거는 깊이 구부릴 때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피려고 때 툭툭 걸리겠죠. 근데 무릎에 뚝뚝 소리가 나는 환자 중에 한 뭐 500분의 1 정도가 이런 이제 그걸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내측 추벽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명백한 병인데 실제로는 흔치 않다. 그리고 MRI에서 보이는 내측 추벽이 병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우리 유명했던 이상화 선수 있잖아요. 네. 이상화 선수가 그게 있지 않았어요? 예. 이상화 선수는 진짜 정말 내측 추벽 증후군의 심각한 병이거든요. 이상화 선수는 그 스피드 스케이트를 어려서부터 탔기 때문에 그 아이 때 이 얇은 막이 이제 거치기 전에서부터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고 이게 출발을 하면 이렇게 예. 스타트를 하려면 그리고 또 빨리 이제 스피드를 내다 보니까 이게 뭐 굉장히 걸렸겠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라서 굉장히 큰 덩어리가 돼서 걸리게 된 정도까지 커졌습니다. 그럼 이게 움직일 때마다 계속 네. 그게 영향을 미쳤겠네요. 운동을 하면서 점점 커진 거죠. 그런 신체 핸디캡으로 정상적인 사람도 도전하기 어려웠던 세계 신기록을 그런 추벽 증후군이 너무 두꺼워져서 그런 상황에서 매달렸다는 걸린 거예요. 상태에서 수술을 포기하고 왜냐하면 이 기록 경기가 몸에 조금만 이상을 줘도 이게 깨지기 때문에 본인은 이 핸디캡을 오직 운동과 본인의 의지로 이걸 극복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내고 금메달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금메달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심각한 추벽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얇은 막이 조금 두꺼워지고 나이가 들면 이제 이렇게 푸석푸석해지지 않습니까? 그냥 이 정도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추벽이다 하는 거를 MRI에서 보이는 순간 다 추벽이 있습니다 하면 추벽 증후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술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예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왜 우리가 MRI 얘기할 때 네네네. 그거 보인다고 그대로 다 맞습니다. 믿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제가 통상적으로 좀 외람된 얘기지만 1년에 한 1000건 이상의 수술을 하는데 추벽 증후군이 진짜 병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게 되는 경우는 한두 건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MRI에서 보인다 이런 정도인 경우가 많고 그게 진짜로 무릎에서 걸리는 건지 그다음에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안을 압박을 해가면서 이것도 구부릴 때 깊이 구부렸다 걸리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입증된 경우에만 우리가 수술을 이제 권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슬개건염이나 내측 추벽 증후군은 수술보다는 일단 치료를 네. 잘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예, 이제 그런 치료가 다시 앞무릎 통증 증후군이라는 개념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코먼 패스웨이 이 티어리로 이게 결국 어떻게 진단을 붙이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앞무릎을 보호해주는 대퇴사두근,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되 근육이 늘어나면서 버티게 하는 지구력을 키우는 거와 스트레칭, 적어도 3개월 이상을 지속적으로 본인이 실천할 수 있게 하느냐가 이제 치료 방침이기 때문에 병명을 좀 정확하게 나누는 이유는 두 병에서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이고 이게 비수술 치료로 결정이 되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근력 강화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서 고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꾸준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뭐 네. 계속 이어진다. 이럴 경우에 이제 네. 수술까지도 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네. 것은 MRI에서 보이는 이상과 그다음에 이것이 병이기 때문에 이런 병명을 붙이는 게 굉장히 다르다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내측 추벽 증후군은 실제 MRI에서 보여서 병을 붙이는 거에 한 10% 이하로 병이고 나머지 90%는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소견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조금 낯설었던 슬개관염과 내측 주벽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동안에도 이제 앞무릎 통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실, 아니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앞무릎 통증의 운동치료법 제대로 알고 하세요라는 주제로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